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2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트 2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9가지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을 주로 편집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9가지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알렉스 키만이라는 사람이 오일 프라이스 컴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7월 21일 날 게재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드루즈바 파이프라인인데 러시아에서 중부 유럽까지 가는 라인이라고 합니다. 원유를 하루에 최대 120만에서 140만 배럴을 송유를 한다고 하네요. 소유권은 트란스네프트 러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드루즈바가 벨라루스를 경유해서 죄송합니다. 폴란드를 거쳐서 독일까지 가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벨라루스에서 밑으로 우크라이나로 빠져가지고 헝가리를 거쳐서 크로아티아까지 가는 곳으로 또 되어 있고, 중간에 또 벗어나가지고 체코슬로바키아, 체코까지 가는 요 3가지 가닥으로 발을 뻗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옛날에 동구권이라고 한다면은 독일 동독까지 포함해서 쭉 그렇게 했던 거로 생각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두 번째 크기가 ESPO 파이프라인이라서 러시아에서 중국 및 태평양까지 가게 되어 있는데, 원유를 중국으로 하루 약 100만 배럴이 간다고 합니다. 소유권은 트랜스네프트와 로즈네프트, 러시아겠죠. 여기 출발하는 데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게 바이칼호스 왼쪽에 있는 데니까 그 서유럽 쪽에서 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중앙아시아 부근에서 나오는 거죠. 점선과 그 빨간 선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선은 아직 안 됐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중국 국경을 회돌아가서 이게 마치 그 러시아 대륙 동서 대륙철도 라인을 따라가는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제 생각에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는 것으로, 그래서 중국으로 조금 석유 파는 것은 이 중간쯤에서 그 동북 삼성 쪽으로 빠지는 파이프라인을 하고 있다는 거로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표시가 좀 되어 있지 않네요. 인도는 어디에 러시아 거를 또 구매한다고 했는데 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파이프라인이 아니고. 세 번째가 노르드 스트림인데 1, 2가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가는 건데 많이 뉴스가 나왔지만은 어쨌든 요거는 천연가스가 갑니다. 그 연간 110 BC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소유권은 가즈포럼 러시아 플러스 유럽 에너지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독일 북부로 가던 게 지금 이게 해적 파이프라인이 그 폭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없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번째가 키스톤 파이프라인으로 되어 있네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데 원유를 하루에 약 59만 배럴, 기존 시스템과 엑셀 제거 제외했다는데 소유권은 TC 에너지라는 데로 되어 있네요. 캐나다 서부 쪽에 엘버타주 거기에서 시작해가지고 텍사스 포트
어, 아르토라는 데까지 에, 하우스톤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 다코다주를 지나가고 네브라스카를 지나고 몬타나 요거 점선은 아직 안 돼 있는 거를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그 일리노이주 파토카라는 데까지 미주리를 거쳐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 엘버타부터 미국이 51번째 주 하면 되겠네요. 이 서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한대죠. 돈은 우리가 버는데 생색은 이 동부 애들이 마치 그 자기네들이 원래 동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동부 애들이 마치 지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서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냉대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기도 했습니다. 다섯 번째가 BTC 파이프라인인데 이 바쿠 트리빌시 세이한 이건데 이거로 영화된 그런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제르바이잔이 그 친러시아적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 조지아를 거치네요. 그래가지고 터키로 넘어와가지고 세이한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BP가 브리티시 피가 페트로늄 이거 뭐 그거의 약자일 거예요. 주도 컨소시엄인데 이란의 어디 거를 잡으려다가 아니다 그 카자흐스탄 거 어디를 잡으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이 바쿠 유전 쪽을 간신히 잡았다 하는 그런 그 스파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터키는 이렇게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서 중간 이득을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에 타네프 아나톨리아 횡단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연간 16BCM의 전류 31BCM으로 확장 가능, 소유권은 소카, 보타, 물음표가 붙여 있는데 BP도 들어가 있고 SGC라는 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나톨리아를 이거를 다 횡단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로 넘어가가지고 로마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해안선을 따라서 그 또 좀 위로도 올라가는 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가 이라크 터키 파이프라인 ITP 운영 시 하루 50만에서 60만 배럴이 간다. 소유권은 소모 터키 에너지부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이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터키 투르키예고 시리아는 이쪽에 있는데 이란의 그 북부 지역인 아니 이란인데 여기가 다른 나라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것도 세이안까지 가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세이안에서 이제 해상 운송으로 어디도 좀 팔아먹고 이러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이런 쪽이나 시리아 쪽에서 석유가 또 많이 터지면은 또 역학 관계가 많이 변경이 된다고 그러죠. 여덟 번째가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캐나다인데 아까 그 엘보타주에서도 시작하는데 캐나다 서해 한쪽으로도 가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바로 미국 국경 위쪽이니까 엘버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이 51번째 주로 어차피 경제는 통합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네요. 아홉 번째가 중국 미얀마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원료가 하루 약 44만 배럴 많이 가네요. 연간 12BCM 가스는
소유권은 CNCP, 중국이죠. 중국 국영 석유회사. 이 내륙 경로는 중국이 전통적으로 중국 석유 수입이 80% 이상이 통과해온 말라카 해협을 대체할 수 있는 드문 육상 대안을 제공한다. 이 동남아시아 밑에 말라카 해협 적은 데를 이렇게 해가지고 뺑 돌아오니까 이게 하면은 중국 내륙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 복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회랑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1대1로 에너지 플레이북의 더 넓은 논리를 보여줍니다. 경로 다변화, 내륙 접근성 확보, 고적 인프라를 통한 지역 레버리지 확대, 노출된 해상 항로와 변화하는 동맹의 시대에 미묘하게 중요한 링크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런데 미얀마 내전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불안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석유 나는 데가 로힝야족이 사는 데고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 여사가 미얀마족 아까 미얀마의 여기 사는 로힝야족 학살 때도 가만히 있었던 얘기는 자기네 국익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석유와 가스라인이 두 개가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여기 어디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중국한테 지금 파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9가지의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파이프라인 9개를 한번 알게 됐습니다. 미, 중국과 태평양 분쟁 시 참전 요구, 부담 커지는 한국, 물음표는 제가 붙였습니다. 뭐가 부담이 커지냐? 참전하면 되는 거지. 민병기 문화일보에서 7월 20일 오전 11시 52분에 보도했네요. 미국과 필리핀 방위조약 전태평양 적용, 대만서 미중 충돌 때 필리핀이 지원, 한국에도 같은 논리 적용 가능성.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조약이 태평양 어디에서든 적용된다고 밝히며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필리핀의 지원을 요구했다. 비슷한 내용의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대만 유사 때 우리 참전할게 먼저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미군만 일부 빠지고 당신네 국군은 말이야 이북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 방어에만 더 신경 써. 이렇게 될 공산이 크죠.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못하니 아니 우리 참전할게. 일부 참전할게. 그래서 일본 자유대는 자동방으로 여기 오키나와 센카쿠 열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는 아주 바로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데니까 일본은 자동 참전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보통 국가화 돼버리는 거죠. 지금도 뭐 거의 보통 국가화 되고 자유대가 외국에 파견할 수 있다. 헌법을 아직 개정을 안 해서도 현실적으로는 자유대의 해외 파병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필리핀까지 가세했으니까 자 한국, 일본, 필리핀 세 군데서 대만을 지원하면은 이게 대만이 맥히겠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방어벽이 있는 거죠. 대만 이렇게 해서 이 필리핀, 일본, 한국이 막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업 못하겠다. 캘리포니아 토종버거 인앤아웃 창립 77년 만에 캘리포니아 떠나는 이유. 유진우 기사가 조선비지에서 7월 22일 11시 4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진보 진영이 주도하는 정책 실험이 기업 생존 논리와 부닥치면서 민주당 텃밭이 거대 기업들 무덤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창업주 손녀이자 현 소유주인 린시 스나이더 44살 사장은 테네스주로 본사를 옮기고 자기도 글로 이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악화된 치안은 이제 이전 결정에 쐐기를 박았다. LA
불법 이민, 뭐 이런 그 체포, 뭐 이런 등등으로. 그리고 또 하나 핵심적인 건 이거 같아요.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1,400원 보고 시간당 한 2만 원이죠. 20달러. 그러면은 한 3만 2천 원 정도? 시간, 우리나라가 이제 1,320원 되는 건데, 3배가 넘는 25% 인상하는 법안이 시행돼 가지고 이거는 못 견디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핵심적인 것은 최저임금 인상일 것 같습니다. 테네시주로 옮긴다. 미국 무인 공격기 MQ-9 9월부터 한국 군산기지에 3개월 배치.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9월부터 약 3개월간 리퍼 무인기가 군산기지에 머무를 예정이다. 이것이 대중경제를 염두에 둔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답니다. 또한 그렇지만은 이거 가지고 옛날이 아니고 2020년 이란 혁명수부대의 정예 코즈 부대의 카셈 솔레이 마니 사령관 암살할 때도 이 리퍼가 그 활용이 됐죠. 그런데 리퍼는 정보 수집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로테이션 배치는 서해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위성으로 그걸 찍어가지고 알게 됐는데, 이게 그 군산에서 활동거리가 1100km면은 중국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칭다오 등 모두 이 감시 범위에 들어오게 된다. 무인으로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전송을 하는 거죠. 요거 이미지는 제가 어디 찾아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경주 에이펙 회의 때 미국 대통령이 올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중국 시진핑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와중에 어쨌든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나라한테도 한 대 줬다고 그러는데 그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씨의 행동은 일관적이다. 마이클 로저스 전 미국 국가안보국장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니카이도 료마라고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최근의 트럼프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이란에 대한 공습,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다. 그 언행은 2차 정권 이상으로 예측할 수가 없다.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제1차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국 NSA에서 국장을 지낸 마이클 로저스. 근본적 문제 충분히 대처한데 근본적인 해결은 누가 해도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장기화된 계속적인 군사작전, 즉 대규모로 지상부대를 필요로 하는 전쟁에는 관여 안 한다. 그러니까 특수작전 단기에 이번 이란 벙커버스터 폭격과 같은 그런 거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중 전략은 경제를 가장 중요시하지만 크게 다른 것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대치에 있어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경제 분야라는 점이다. 그것이 해결되면 대만 문제 등 다른 안보상의 과제에도 상대적으로 대처하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원 지원에 대해 나토 북대서양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주권이 침해된 국가들에 대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느냐의 물음이다. 주권의 개념이 붕괴되고 국가가 자국 영토를 통제할 권리가 부정되면 그것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만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생으로 자기 주권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는 국가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군수작전 통제권 왈왈하는 것이 개소리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혼자 지킬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혼자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부 경제부양 쿠폰 혜택 1인 최대 5만 9천행 이용 제한 만화 불편 목소리. 일본 뉴스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 뉴스 사항을 요다 가츠 아키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오늘 보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핵심적인 것은 쿠폰의 사용용도 제한이 있죠. 신청자가 사는 지역의 시장이나 레스토랑, 개인 상점 등에 한정되며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 자택에서 떨어진 장소에 있는 점포에서 이용할 수 없는 등 제한이 많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이 급부를 받으려면 스스로 신청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목소리. 저도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존심 상해서 이걸 봐도 말어. 어저께 월요일부터 했는데 아주 그 북새통이라며요. 그 우리 국민들을 다 개돼지로 만들려는 그 소리고, 완전히 아까 맨 처음에 맨 처음이 아니고 뒤에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요. 피지배 계급을 아주 말 잘 듣는 개돼지를 만들려고 하는 작전 같은 거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요미우리 신문이 소득 상위 12,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 15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소득자 뭐 이런 사람들 좀 더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냈네요. 새로운 신분 계급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건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공산사회주의자들은 민간 자본주의 부의 피라미드 구조를 공격하면서 중산층이 사라지고 양극화된다고 공격하고 있죠. 공산주의 혁명의 구호 중 만민평등이 등장합니다. 평등이라는 게. 그러나 혁명이 성공한 나라의 지배층은 누구도 아닌 공산당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민평등에서 중상층은 없고 공산 지배층, 부유층과 피지배층 인민들의 다 같이 빈곤 만들기에 성공했을 뿐이다. 중국은 그러니까 일반 인민들은 다 빈곤층으로 만들고 지배계급인 공산당만 돈을 벌어서 해외에 비밀 송금하고들 자빠졌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본까지 국가 자본주의화 됐다. 뭐 일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국영회사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유럽에서 산업혁명으로 부르주아가 형성되었고 또한 기술자 집단 프리메이슨도 형성되었다.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왕정 신분 계급 사회는 무너지고 새로운 부르주아 자본가 세력 등이 정당 정치들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카톨릭 기반 국가는 아직도 농업 중심이다. 지금 보면은 공업화된 쪽이 개신교,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종교혁명도 다 같이 일어났죠. 근데 카톨릭은 옛날 로마 때부터 있으면서 로마도 결국은 농업 중심이었거든요. 중앙 집중적인. 그러니까 거기에는 신분, 노예들이 또 농사를 다 짓고 그래야 되고 세금도 걷어들여 가지고 제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톨릭이라는 게 뭐겠어요? 고제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교황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아메리카에서도 카톨릭 국가들이 대부분 못 살죠. 그렇게 좀 농업 기반 중심이 카톨릭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본주의 내에서 공업화로 경제발전 시기에 무너진 신분계급 사회에서 누구도 성공하면은 신분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자본주의에서 새로운 신분사회 상류층과 중산층 그리고 하류층의 신분 이동이 어렵고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내려가는 거는 가능한데 올라가기가 이제 엄청 어려워졌다. 일반 정치가들은 상류층을 대변하는 자들이 나선다. 중류층, 하류층의 대변자들보다 정권을 잡을 확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좌익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랬다면은 대부분 자본가들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갑니다고 말은 해놓고 그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들의 집권 세력의 발밑에 밟고 돈을 빨대 꽂고서 빨아먹는 그런 지배 세력이 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최상의 지배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은 최상위는 저는 금융 자본 세력으로 인식이 됩니다. 일반 국민들은 양극화되더라도 피라미드 구조가 안 변하더라도 부의 차이는 그 높낮이의 그 비중의 어떤 차이로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는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겠죠. 여러 번 그렇게 삼각형으로 제가 작성해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상반기 영업잠정실적 셀트리온 매출액이 1조 8천억으로 전년 대비 11.9%, 12%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거꾸로 7.4%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345.7%나 크게 상승했고 영업이익률은 21.7%로 무려 16.3%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매출이 1조 9천억 원대로서 11.8%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8.3% 적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4,273억 원으로 26.1%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2.5% 상승했습니다. 영업의 손익에서 영업손실이 465.2%가 크게 증가해서 세전이익은 3,9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4%가 상승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